세상들을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류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파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와우. 저는 혜화고요. 저는 소요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또 녹음을 같이 하게 됐는데 별일 있으신가요? 별일이요? 별일이라고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별일이 있었나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네. 혼자 해적 방송으로다가 해와의 또볼뮤 했었잖아요. 네. 그때 세 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봤답니다, 최근에. 오, 뭘 보셨죠? 헤드윅이랑 프랑켄슈타인을 봤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시카고였는데 요즘 너무 시카고가 떡상을 해버려가지고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근데 뭔가 약간 홍대병인 건지 남들 다 보니까 또 보기 싫은 그런 느낌.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있지. 저는 이미 두 번을 봤기 때문에 또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유독 뮤지컬을 원래 안 보시다가 인스타 릴스 이런 걸로 시카고를 접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티켓팅을 하셔가지고 표를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맞아요. 이유로 뭔가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하지만 저는 모종의 이유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티켓팅이 좀 힘들면 보고 싶은 의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심지어 한번 봤던 거니까 또, 봤던 거를 이 돈 주고 이렇게까지 또 봐야 되나. 그러면은 혹시 킹키부츠는 많이 떡상했나요? 킹키부츠는 올해가 10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캐스팅 라인업이 일단은 아주 좋은데, 이번에 또 우리 이호광 배우님께서 또 그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이호광 배우님이랑 그 가족들 다 좋아하거든요. 태극권 롤랄 유창. 하시는 바람에 네. 또 뭔가 떡살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약간 고민 중이에요. 거기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 나와서 볼까 말까 싶은데, 사실 근데 저는 그 킹키부츠의 내용을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아요. 너무 밝아서. 또 너무 밝은 극은 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냥 약간 스폰지밥 느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좀 약간 다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난 널 응원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배우님을 보고 싶어서 갈까 말까 하는데, 또 우리 또 이호광 배우님께서 또 릴스를 올려주시는 바람에 또 Here I am. 아니, 저는 킹키부츠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호광 배우의 열렬한 팬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봤어요. 랜드 오브 롤라를 보고,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배우들의 랜드 오브 롤라, 4대 롤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넘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 헤드윅도 그렇고, 뭔가 여성스러움도 아니고 남성스러움도 아니고 이 자체로 나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느낌들이 이제 헤드윅에서 받았던 그 느낌인데, 롤라도 랜드 오브 롤라를 보면서도 그런 게 느껴졌어요. 되게 막 와일드한 느낌부터 섬세한 느낌까지 되게 한 넘버 안에 되게 다양한 느낌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서 관심이 가긴 하는데, 역시나 이제 관심이 많을 때 보면은 맞아. 힘드니까 일단 저는 호광 배우님을 1일 1 쥐롤 하고 있습니다. G롤. 그렇게 부르던데요. 쥐롤라. 빨리 콘서트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러 갈 텐데. 그거는 이제 티켓팅을 뚫고 한번 도전해볼 만한 해볼 가치가 만하죠. 있는. 네. 그럼 이제 김민준 배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얼대 재즈를 부르는 것도 보고 싶고. 근데 잘 보면은 저기 곽필립 배우님들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곽필립 배우 너무 웃기던데, 뒤에서. 너무 이렇게 뽀짝하게 이렇게 턴을 돌아주시는.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던데요, 그분은. 근데 그게 너무 웃겨. 안무가 안 정해져 있어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느낌 좋았습니다. 맞아.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빵송국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 뮤지컬 스타라고 하는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조금 진지하고 살짝 웃음기를 넣어서 이제 뮤지컬의 넘버들을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들이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방송국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그분들이 마침 이제 뮤지컬 컨텐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분들이 정말 천재인 것 같은 게 누구도 기분 나쁘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희화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전문성도 살리면서 약간의 웃음도 주면서 그게 그 경계를 이렇게 잘 타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잘하던데.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발성이 좋아요. 역시 희극인들도 사실 희극 배우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연기들이 다들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그럼 근황 뮤지컬을 많이 봤다. 네, 그렇습니다. 소연은요? 저는 일단 오늘이 이제 월급날. 오, 근데 월급이 지금 이제 은행 이체 담당하시는 분이 휴가를 가가지고 잠깐 평소보다 한 3시간, 4시간인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그런 TMI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행기 티켓을 최근에 예매를 했습니다. 아, 맞다. 네, 후쿠오카행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그 다음에 호텔도 방금 예약을 걸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왜냐면 제가 20년도에 군대를 좀 늦게 가서 20년도에 제대를 해가지고 바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라 무산이 됐고, 맞네.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 제주도 잠깐 다녀온 이후에 그 보상 여행이죠. 보상여행. 저에 대한 보상. 그래서 제주도 혼자서 다녀왔다가, 그래서 작년쯤에 이제 또 일본 여행을 가려고 2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이 되고 정말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2018년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헷갈리네. 둘 중에 어쨌든 제가 20년도에 제대를 하고 12월에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 여권 갱신이 안 돼요. 아, 진짜. 25살까지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여권 갱신이 안 돼서 제대를 하고, 원래는 2020년도에 한국 여권 디자인이 바뀌거든요. 바뀌었어야 됐는데 코로나로 그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권 디자인 변경이 미뤄진 거예요. 근데 제 여권은 12월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20년 12월까지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옛날 디자인, 전 사실 옛날 디자인이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 디자인 여권으로 되게 페이지 제일 많게 해가지고 갱신을 받았단 말이죠. 전 이제 제가 많이 해외여행을 다닐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아까운디? 그래서 4년을 묵혔던 여권을 이제 꺼내고 다시 여행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뭐 길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9월에 추석도 있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있으면 그 명절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큼 휴일을 더 받는 거예요. 그 휴일을 이제 제가 분배를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분배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휴일을 써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죠. 추석날은 그냥 일하고 추석 다음 주에서 혼자 다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덜 하긴 하겠다. 추석 조금 지나서 가면은. 근데 추석 바로 다음 주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될지 후쿠오카로 모르고. 정한 이유가 있나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가장 가깝고 가장 도쿄 오사카에 비해서 숙박비도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길게 여행을 갈 거면 도쿄 오사카 뭐 일본을 갈 거라고 하더라도 뭐 나고야나 삿포로 같은 데를 갈 수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짧게 그냥 막 아기자기한 문방구 구경하고 그다음에 편집샵 구경하고 제일 좋지. 건담샵 구경하고 이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쇼핑 위주로 여행하기에는 가깝고 저렴한 데를 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또 후쿠오카가 그 건담 관련한 좀 특별한 샵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원하는 편집샵들도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후쿠오카를 가고, 뭐 나중에 좀 많이, 제가 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차 많고 하면은 그때 뭐 날씨 좋을 때 또 좋은 데로 가서 길게 여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되겠네. 좋겠다. 요즘 일본 많이 가네.
근데 저는 9월 말이니까 날씨가 좋을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는 않나? 10월이나 11월에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그때가 날씨가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휴가 시즌 있다 이런 건 없는 그런 직업군이니까 그냥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데, 그냥 9월에 뭐 저기 연차도 많기도 하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일단 비행기를 주변에서 자꾸 가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9월 중에서 최대한 마지막 주로 정한 건데, 근데 날씨를 보니까 후쿠오카 9월 날씨를 쳐보니까 한 25도, 28도 막 이러던데. 그냥 9월 말인데? 여름이던데요? 네, 9월 말인데. 그러니까 한국 7월 날씨랑 비슷한가 봐요. 의외다.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또 예쁜 가을옷들 꺼내가지고 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아하. 반팔에 긴 바지 정도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날씨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실내 쇼핑 위주로 뭐 밖에 뭐 저기 유니버셜이나 아니면 뭐 야외 구경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아우. 반 걱정 반 막 이렇게. 조금 아쉽다. 날씨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혼자 여행은 제주도 저번에 그때 말한 보상여행 혼자 갔었는데, 혼자 해외여행 가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제 누군가랑 같이 가게 되면 어쨌든 스케줄을 짜야 되잖아요. 언제 맞아, 어디를 맞아. 가고, 그리고 얘가 가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해내야 되는데, 혼자 가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가게들 몇 개 좌표만 찍어놓고 그니까. 그때그때 그냥 가면 되는 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생각할 때. 근데 이제 뭐 사진 찍어주고 막 같이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게 또 없는 건 또 단점이기도 하고. 그래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쏙쏙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네. 이제 저의 어떤 지갑과 카드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면서. 또 가고 제가 싶다. 얼마 전에 가지 않았었나? 대만 갔다 왔는데 아, 맞다. 대만. 그때 이제 가족들이랑 가서 물론 재밌었지만 약간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모시고 이렇게 막 내가 가고 싶은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 그죠.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체력이랑 또 건강 체력과 상태 뭐 취향과 이런 거. 그런 것들 또 고려해드려야 되니까. 맞아, 맞아. 여행을 가기로 마음 먹으니까 막 그 통장에 돈이 막 빠져나가고 카드값이 찍히고 이러니까 약간 가슴이 벌렁벌렁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기대하니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돈 쓰는 재미가 그래서 있겠네. 이제 일본은 쇼핑용이지만 다음에는 뭐 이렇게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쇼핑보다는 보고 즐기는 거 위주로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들고, 네. 여러분도 이제 휴가 시즌이잖아요. 또 어떤 휴가들을 즐기고 계시고 또 즐길 것인지 또 같이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연초에 이제 대박 히트를 쳤던 한국 영화 파묘. 네. 그렇죠? 그 파묘 그 파묘를 그때 봤었나요? 그때 못 봐서 이번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뒷북 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약간 볼 타이밍을 놓쳤는데 마침 이제 맞아요. 넷플릭스에 파묘가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그럼 올라온 김에 이번에 그렇게 재밌다는데 하면서 보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티빙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샤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또 제가 이제 모태신앙인데 은근히 약간 종교, 무속신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맞는 거랑 또 믿음이랑 신앙이랑 또 그쵸, 되게 그쵸. 별개의 영역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이건 제가 선택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쵸. 다른 종교, 다른 것에 대한 좀 호기심이 많이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샤먼에서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나 그 무당의 그런 모습들이나 막 굿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되게 재미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침 파묘도 약간 그쵸. 그런 그 테마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이걸 봐서 그런지 덜 낯설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또 국문과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야기 예술의 한 형태로도 또 수업을 받기도 했었고. 맞아. 그리고 지금 파묘가 넷플릭스 1위더라고요. 한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타이밍을 놓쳤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저도 파묘를 원래 볼 수 있는 그 있었거든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닭강정 녹음할 때쯤에 제가 생일이 있었어요. 아 맞아. 생일 때 누워가지고 닭강정 쭉 보고 그때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가지고 생일 기점으로 해서 며칠을 쭉 쉬었거든요. 쉬면서 그걸 봤는데, 그러고 나서 아빠랑 이제 아빠가 고기 사준다 그래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는 길 아빠한테 파묘 그거 나왔는데 영화나 보러 갈까? 파묘 재밌다는데, 그런데 아빠가 그거 좀 불길해가지고 아빠 꿈자리 뒤숭숭할 것 같다고 아빠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못 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소문이 막 올라오니까 아빠 그때 보러 갈 걸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파묘 한번 봐야 되는데 아빠가 이랬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얄궂게도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엄마랑 휴일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파묘를 엄마랑 둘이 봤어요. 아하. 서운하셨겠는데. 그 전에 아빠가 되게 그런 걸 서운하고 이런 타입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아빠가 주말에 엄마한테 보자 그랬는데 주말에 뭐 하느라 못 보고 저랑 화요일인가? 그쯤에 엄마 파묘 볼까? 이랬는데 엄마가 보통 그럼 거절하는 타입이거든요. 엄마 나 뭐 영화 같이 볼까? 이러면 엄마는 주로 거절을 잘하는 타입인데, 그래 재밌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바로 같이 봤던. 다들 궁금하셨던 거야 내심. 네, 그래서 최초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와 같이 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봤는데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혼자 봤었는데, 이번에 우연찮게 엄마랑 이제 마음과 타이밍이 다 겹쳐가지고 엄마랑 같이 보고 왔습니다. 좋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프닝 토크를 20분이나 해버렸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조화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닌가? 말하는 저희도 이게 재밌긴 합니다. 네. 이제 파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파묘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컬트 영화입니다. 장르는 그래서 오컬트, 공포, 스릴러, 뭐 서스펜스, 퇴마라는 장르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장재현 감독의 작품입니다. 장재현 감독님은 사바하랑 검은 사제들을 했었던 감독님이라서 뭐 약간 스페셜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문가셨구나. 그 혹시 앞에 두 개는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사바하는 봤어요. 검은 사제들은 못 봤고, 제가 약간 갑툭튀 그리고 약간 좀 고어한 거를 잘 못 보는 편인데, 사바하에서 그래서 약간 좀 눈을 반쯤 감고 봤었어가지고 근데 사바하는 유튜브에 막 줄거리 요약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갑툭튀가 무서운데 궁금하다 하시면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은 이제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배우가 주로 주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최민식, 상덕과 김고은 배우의 화림. 이 두 역할이 주로 이제 주역처럼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파묘라는 제목이 처음에는 이게 뭔 뜻인가 했었는데, 묫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무덤을 파는 걸 이제 파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등장인물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식 배우가 맡은 김상덕이라는 역할은 국내 최고의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이라 함은 땅을 찾는 풍수사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대로 된 묫자리를 찾기 위해서 뭐 흙을 맛본다든지 뭐 냄새를 맡고 습도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적절한 묫자리를 찾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네, 흙을 되게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무슨 브라우니 먹듯이.
냠냠. 그래서 저거를 연기하시면서 진짜 드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좀 궁금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고은 배우가 맡은 이화림이란 역은 무당인데 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무당의 이미지랑은 조금 달라요. 좀 MG 무당이라고 해야 되나? 또 무당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좀 메이크업도 좀 진하고 맨날 이렇게 한복 잘 촥 차려입고 막 이런데 특별히 막 메이크업이 엄청 진하다거나 그러지 않고 컨버스 신발을 신고 있죠. 맞아요. 올스타를 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어.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올스타가 비싼 신발도 아니고 뭐 발에 편한 신발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게 어떤 자기만의 그 징크스 애착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신내림을 받은 그 시점에 뭔가와 공유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뭔가 MG함을 보여준다기에는 너무 또 소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컨버스 왜 컨버스일까 생각이 들게 하는 눈길이 많이 가는 장면이었죠. 지금 보니까 그 감독, 이 장재현 감독의 전작인 검은 사제들의 무당도 컨버스를 신고 있대요. 그래서 약간 일종의 이스터 에그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다고도 합니다. 연출의 어떤 연결성 이런 건가 보네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럼 특징이 있다면은 일본어를 되게 잘합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특징적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무당물에 비해서, 무속물에 비해서 좀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사실은 쭉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살짝 튀는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본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 내적으로는 일본어에 대한 배경이 분명히 이렇게 전제가 깔려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관객 입장에서 알아차리기까지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이제 일본어가 되게 갑작스럽고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 받아들일 때는. 다 보고 나면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자면은 좀 약간 오잉?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유해진 배우는 고영근이라는 장의사를 이제 연기를 했는데 장로님이세요. 교회 장로님이셔서 약간 좀 뭔가 좀 튀어요. 뭔가 맞아요. 무속 신앙과 이 풍수지리에 갑자기 장로님의 등장. 네, 그쵸. 굿하고 뭐 이장하는데 명당을 찾고 막 이런 되게 전통적인 무속 신앙의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네.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되게 무속 신앙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찝찝함과 미스테리한 일들을 견디기 위해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두 개가 언밸런스 하면서도 묘하게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게 또 웃기려고 한 거인 것 같으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 되게 잘 잡은 설정이라고 전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되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딱 한 가지의 어떤 로직 위에 얹어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되게 종교적인 사고와 또 일상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복합적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현실적이고 재밌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도현 배우가 연기를 한 윤봉길이란 역할은 무당인데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한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문을 주로 읊는 그런 무당인데 이름이 윤봉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이 4명의 주인공의 그 역할 이름들이 다 독립운동가의 이름들이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작품의 결국 핵심적인 줄거리는 그 독립적인 어떤 일제와 맞서 싸우는 그런 느낌이 결국엔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일치시킨 것 같고 저는 이 이도현 배우가 이제 무당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 다음 웹툰에 도사랜드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한국적인 능력자 배틀물 같은 게 나와요. 재밌겠다. 도사들이 활약하는. 근데 이 이도현 배우의 그 눈매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도사랜드의 캐릭터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러니까 캐스팅이 되게 잘 됐다고 느꼈어요. 그 눈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속에 있는 어떤 한국의
어떤 미형의 무당, 미형의 어떤 도사 이런 캐릭터들과 잘 맞는 그런 눈매와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재밌었던 게 고영근이랑 윤봉길의 의상을 보면은 좀 네. 재밌었던 게 고영근 바버 자켓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윤봉길은 카라트 옷을 입고 있었던 걸로 제가 확 봤는데 영국, 잉글랜드, 브리티시 헤리티지의 어떤 바버 그리고 이제 미국, 아메리칸 어떤 워크웨어의 상징 카라트, 이 두 개가 되게 젊은 세대인 그 윤봉길과 약간 더 클래식한 고영근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캐치한 브랜드인데 되게 잘 꾸며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네네.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줄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파묘의 특징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영화의 시작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화림과 봉길, 약간 이제 화림의 제자 같은 느낌? 페어로 다니는, 봉길이 페어로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부잣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네. 그 부잣집에서 우리 애가 환영을 많이 보고 나도 나도 그렇게 본다. 뭔가 이 장손들이 좀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이게 뭔가 병원 어떤 현대의학적으로는 고쳐지지가 않아서 당신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림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핏줄 돌림이다 라는 견적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군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화림이 말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그 위험한 얼굴들이 막 스치지? 라는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악당들이 악당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동료들이 딱 모여 어셈블 할 것 같은 예감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시점은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와서 네. 땅을 무덤을 무덤을 파고 있는 상덕과 영근의 모습이 보여지죠. 네. 그래서 파묘 작업을 하고 있고, 약간 여기서 그 파묘의 절차를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의식적으로다가 흙을 먹어본다든지 뭐 파관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보는 재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묘를 파고 관을 열었는데 영근이 뭐 이렇게 뭘 많이 넣어놨어, 이런 거 금속 같은 거 넣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뭐 금속 하나를 주머니에 쑤셔 넣는 장면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두 인물이 약간 살짝 사자 느낌? 아까 도굴꾼처럼. 사자라기고 약간 이 부정도 살짝 저지르면서 약간 악동 같은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장면 이외에는 대부분 절차에 맞게 직업 윤리가 투철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장면이 저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왜 이 묘를 파게 됐는가 해서 막 그 시신 살펴보고 하니까 그 뼈를 이렇게 딱 맞춰놓죠. 유골을 딱 맞춰놓고 이제 상덕이 보니까 이빨에 문제가 있네. 그래서 누가 틀니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이제 할머니였는데 할머니의 그 틀니를 이제 손자 꼬맹이가 이제 몰래 가지고 있던 게 그걸 이제 그 상덕이 캐치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파묘 행위가 이 상덕의 파묘가 그냥 사람들을 말로 홀려가지고 안 해도 될 걸 하는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다. 적어도 이 영화 세계관 안에선 이 파묘와 이장 이런 것들이 다 효력이 있는 그 세계관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또 인상적인 장면은 여기는 명당으로 치면 65점짜리다. 왜냐면 풍수지리가 시작된 이래 조선 팔도를 이미 다 그 알박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명당이 별로 많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시점으로 넘어가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보더니 화림이 이거는 묘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묘바람이라고 하면 뭔가 좋지 않은 땅에 이제 여기 이 가문의 조상이 묻혀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살아있는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를 묘바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계신 조상님께서 여기 불편하다라고 불평을 이제 하는,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무당파들과 파묘를 하는 이 최민식 파와 이렇게
어셈블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림이 찾아와가지고 오랜만에 막 인사드려 너스레 떨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너가 그냥 왔을 리는 없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길한 거 가져온 거 아니냐 하니까 돈 냄새 잔뜩 나는 일을 가져왔다 이러면서 막걸리 파티 같은 걸 하죠. 네. 그렇게 어셈블을 한편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의 대상자인 박지용이라고 하는 이 일가의 어떤 장남이 집안에서 그 묘를 건드리는 걸 되게 안 좋아하니까 약간 독단적으로 말 안 하고 행하려고 빠르게 와가지고 상덕과 만나서 빨리 해치워 달라. 그리고 네. 원래는 파묘를 하면 일단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뼈 같은 것들도 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어떤 정식 절차인데 그런 거 하지만 뚜껑도 열지 말고 빨리 좀 화장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관째로. 하죠. 그래서 살짝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요런 어떤 배경 설명을 가지고 2화 음양오행이 끝나게 되고요. 2장. 이 2장에서는 뭐 그런 어떤 무속적인 어떤 베이스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는 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차 3대를 가지고 줄지어서 이제 그 묘자리 박지용가의 조상님의 묘자리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2장 이름 없는 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덕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도 여기는 처음 와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국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처음 와본다고요? 하니까 나는 명당만 찾아다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막 옆에 막 여우떼가 막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저 여우와 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좀 불길한디 한데 또 흙을 또 쩝쩝 하는데 퇴 이러면서 맛없다고 뱉어버리는. 뱉고 나서 바로 이제 박지용한테 가가지고 난 이 일 못합니다 이러고 막 혼자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 또 형 또 왜 그래 이러면서 고영근이 달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림이랑 윤봉길이랑 와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 이 일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박지용의 호텔방에 화림이랑 상덕이랑 3명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야 박지용이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자녀분은 있으신가요? 하니까 딸이 카이스트를 다니는데 곧 결혼해요 이러니까 뭐 카이스트라고 하는 과학과 무속관의 그 이질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더니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상덕이 이제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화림이 근데 왜 우리가 아저씨 눈치 봐야 되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파묘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떤 방법을 제시하느냐 그러니까 굿과 파묘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러니까 굿을 했을 때 생기게 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그 파묘를 하게 됐을 때 안 좋은 어떤 기운들을 굿으로 케어를 하는 거죠. 네. 딜을 하면서 힐을 같이 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힐러가 옆에서 버프를 쫙 걸어주면 탱커들이 들어가서 이제 관을 파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굿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 안 했는데 도대체 여기는 어떤 분이 이 묘자리를 봐준 거냐라고 하니까 스님이 해줬다. 근데 스님 이름이 넷플릭스 기준으로는 기수네라고 돼 있거든요. 맞아. 근데 뭐 여기 이제 다른 자료 참고해 보니까 기순애라고 해준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극장에서 안 사실- 봐가지고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건 그래. 어차피 얘기 다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거를 한 중반쯤에 근데 기순애가 뭘까 하다가 여우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메종 키친애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키친애가 여우거든요. 그래서 기순애? 키친애인가 보다. 이렇게 한 중반쯤에 눈치를 챘거든요. 대박.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스님이 이제 일본 스님이고 일본의 음양사 여우라고 불렸던 키츠네라고 불렸던 일본의 음양사가 점지해준 묘자리다. 그래서 이제 여우와 관련이 많다라는 것까지 이제 흘러가게 되죠. 아무튼 이제 기순의 스님이 해주고 상덕이 이 근처에 이제 절 같은 게 있다라는 어떤 정보 같은 것도 싹 다 수집을
노는 장면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굿과 함께 파묘가 시작이 됩니다. 화림이 하는 굿은 대살굿이라고 해서 이제 살을 대신하는 굿. 파묘를 했을 때 불길하잖아요. 그런 어떤 작업에서 오는 불길한 기운을 인부들이나 이제 실제 뛰어가는 탱커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허수아비 같은 게 대신 받도록 하는 그런 굿인 거고, 그래서 돼지 띈 인부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파묘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시체들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신 애군이 가게끔 하는 그런 굿을 하는 거죠. 네네. 진행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일꾼들이 뭔가 이제 또 돈 될 만한 거 없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 땅속에서 갑자기 머리가 엄청 시커먼 털로 다 뒤덮여 있는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일꾼의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도 넷플릭스 1080p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없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찾아보니까 그게 여자의 머리를 하고 있는 뱀. 그러니까 일본의 누레온나 였던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한테 막 파묘 볼 거라 얘기하니까, 아니 자기는 누레온나라는 게 나온다고 해서 그분은 크리처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런 거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잠깐 나오고 말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레온나 어디서 나왔나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찾아보니까 그 뱀이 누레온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레온나가 쑥 나왔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탑으로 탁 하니까는 그 누레온나의 비명소리가 깍 하고 들렸던 거죠. 그래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던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수검댕이 머리통녀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여자 울음소리였나 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거네요. 네. 뭔가 그런 걸 좀 더 알고 봤으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관을 봤는데 이 관이 무슨 왕가에게서나 썼을 법한 귀한 향나무 관 해가지고 되게 놀라고, 이제 그거는 영근이 가지고 다니는 그 운구차에 관째로 실려가지고 가게 되고, 운구차는 그대로 화장터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 누레온나의 울음소리 이후에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원래 비 오는 날은 화장을 잘 안 하는 게 관습이기도 해서 일단 그 대학병원 안에 안치시켜 놓고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시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근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돈을 찔러주면서 관을 이제 거기다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덕은 근처에 있는 절에 찾아가가지고 묘자리가 너무 기괴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림과 봉길은 이제 서울로 돌아가게 되죠. 네. 그래서 상덕이 갔던 그 절에 보살이 있는데, 보살이라는 거는 남자 불제자를 이제 보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대충 설명을 들어요. 혹시 직관이신가요? 이러면서 그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항상 그러면 저 조그맣게 땅 파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기순애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서 거기 그 보살한테 혹시 주지 스님의 본명이 기순애인가요? 그랬더니 기순애? 저 아닌데요. 원봉 스님인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주지 스님은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옛날에 도굴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그 도굴꾼들이 쓰고 있는 장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장비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좀 특이했던 게 장비가 아니라 말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뚝 하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막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의 전기를 뺏어먹기 위해서 한 뿌리마다 말뚝을 다 박아놨다 라고 할 때 그 말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되는 바로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무속적인 느낌에서 말뚝을 박은 게 아니라 측량적인 측면에서 그쵸, 말뚝을 박았다라고 이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측량을 하는 이유는 이게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알아야 뺏을 거 아니에요. 그런 되게 식민적인 측면에서 진행됐던 그 측량의 흔적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도굴 장비가 아니라 말뚝이 있다라는 그 점에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안실로 넘어왔는데 어떤
실루엣이 보이더니 그 장도리로 관 뚜껑을 이렇게 꽝 합니다. 그게 누군가 했더니 관리소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니까 없을 때 장도리로 뚜껑 열라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꽝 때린 게 아니라 그 틈 사이를 장도리를 벌리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육개장 먹고 돌아온 연근이 나타나면서 말리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야? 했는데 관 뚜껑이 결국 열렸고 거기 안에서 뭔가 막 소리가 나면서 막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도착한 화림과 봉길 중에서 그 무언가가 이제 무당인 화림의 몸을 싹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화림은 혼절하게 되고 뭔가 불길한 일이 시작됐구나 라는 게 이야기되기 시작하면서 2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장 이제 홀령이라는 소제목으로 3장이 시작이 되는데 화림이 이제 안정을 취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봉길이 뭔가가 선생님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림이 거기서 존나 험한 게 나왔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박지용의 저택에서 박지용의 아버지, 약간 치매가 있으신 건지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아버지가 이제 있는데 거기 창가에서 둥둥둥 두드리면서 박지용의 증조 할아버지의 혼인가요?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 박지용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되고 창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홀령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 둘을 죽이게 되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너네들을 내가 원망하니까 그 원망밖에 남지 않은 혼이 그렇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박지용도 이제 욕조 안에서 약간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병원 안에서 화림과 봉길이 이제 우리 혼 불러내게 해야 된다. 이거 수습하려면은 저기서 나온 애를 다시 불러들여야 된다라고 하고 봉길이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라고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혼 불러내기를 막 하죠. 그래서 그 혼이 봉길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봉길의 몸 안에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 봉길의 몸 안에 있던 혼이 그 원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덕은 지용을 찾아갑니다. 네. 지용을 찾아가가지고 막 하는데 지용한테 전화가 오게 되죠. 네. 그래서 밖에 누가 있을 텐데 문 열어주지 마시고요 하는데 밖에서 또 상덕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느 상덕이 진짜냐의 상태인 거죠. 그쵸, 지용 그쵸. 입장에서는. 전화로 온 그 상덕의 목소리가 문 절대 열어주지 마시고 뒤로 가서 창문 같은 거를 열어야 된다. 근데 창문을 열면 아까 그건데? 그러니까 사실 진짜는 밖에 있는 상덕이고 네. 통화가 가짜라는 걸 관객이 눈치채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창문을 열게 되고 혼이 지용에게 들어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덕이 이제 카운터의 그 직원의 호텔리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을 열게 되니까 밖을 보고 서 있는 그 테이블 위에 서 있는 지용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지용이 이제 히틀러식 경례를 하면서 이게 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히틀러식 경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진 않을 텐데. 대동아 공영권 뭐 그런 걸 외치면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일본 제국 시절에 일본이 동아시아를 통일한 다음에 이 대동아시아 공영들이 모여가지고 서양 세력에 맞서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자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변절자들이 했던 그런 연설 같은 걸 딱 외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스스로 목을 비틀더니 혼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장면이 사실 논란이 많은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 그러니까 일단 히틀러식 경례를 왜 했는가? 그래서 일본도 그런 경례를 했나? 라고 하면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영화적인 효과를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동아 공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연대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었던 건 일제강점기 초창기고 대동아 공영권, 그러니까 황국식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정치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식민지 말기쯤에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식민지 전기에 죽었던 지용의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고증의 오류가 있다고 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보면서 이상했던 건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범이라고 하면 한반도겠고 여우라고 하면 어떤 일본적인 거시기권이라고 하면서 봤는데, 이 사람은 그 친일 입장인 거잖아요. 범의 허리가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모로 의문이 많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극본을 쓰는 입장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거를 꼭 쓰고 싶었을 것 같아. 뭔가 시대상 안 맞아도 히틀러식 경례도 뭐 이렇게 이 영화를 외국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써봄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대사가 이제 이분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약간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뭔가 유리창이나 형상이 이렇게 살짝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영근이 화장터로 가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막 관에서 뭐가 나왔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 불러내기가 실패했으니까 빨리 이제 관을 태워버려가지고 그 혼을 저승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화장하게 되면 혼이 저승으로 가는데, 되게 잘 불러다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염해가지고 잘 보내면 그 저승에서는 좀 잘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 세계관 안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혼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빨리 막 급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저승에 가서도 고통받는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방법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식들한테 해를 입히기 시작하니까는 일단 빨리 태워야겠다. 근데 태우려면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그 법적인 절차 안에서는 이제 친족의 어떤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지금 박지용이 지금 혼수 상태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던 그 고모를 설득해야 되는데, 네. 고모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고모가 거절하다가 겨우겨우 애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상태가 그 신생아 아기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화장하세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일단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상덕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누레온나를 삽으로 찔렀던 인부 창민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고, 형님 나 동티가 난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동티라고 하면은 영적인 존재를 노하게 됐을 때 벌 받는 것처럼 몸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거래요. 네네. 그래서 그 파묘할 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티가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상덕이 혼자서 묘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봐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할 게 없으니까 막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누레온나의 뼈 같은 거, 사체 같은 것도 좀 보이고, 그러다가 뭔가 툭툭 쳐지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하나 더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첩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관이 판판하게 이렇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약간 꽂혀 있는 형태? 세로로. 네. 그렇게 묻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로 그 철조망 같이 이렇게 꽈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둘둘둘 감겨 있. 그래서 이제 봉길이랑 화림한테도 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헬스장에서 막 점핑 다이어트 하고 있는 화림의 모습도 보이고, 뭐 아무튼 그때 다시 어셈블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빼내자라고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관이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거의 한 2m, 3m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저게 사람관 맞아? 이러면서 그 관을 힘겹게 들고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리무진에 넣는데도 그 관이 남는 그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렁크가 닫히지 않는. 그래서 이제 길을 내려가다가 그때 봤던 절에 잠깐 이거를 놓고 하룻밤 있다가 가져가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이제 허락을 하고, 창고 같은 데다가 놓으면서 말의 피로 이렇게 쫙 결계를 치죠. 찹쌀이랑 말피로 이중 결계를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첩장
이 이례적인 일이니까 여기 지용의 고모한 혹시 아는 게 있냐라고 했더니 고모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안 좋은 곳에 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추원 부의장까지 했던 후작의 묘. 그러니까 후작이라고 하면 일제에서 준 자귀인 거예요. 실제로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자귀를 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남작, 후작, 백자 이런 거 받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조금. 근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있었고, 중에 후자계라고 하면 사실상 공작의 자기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기를 받은 사람인 거고, 그리고 왕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일제하에 있었던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제일 가는 권력자의 묘인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의 묘에 왜 그런 게 있었냐라고 얘기하니까 고모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스님이 그런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험지에다가 묻었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 상덕의 어떤 추측과는 반대로, 기순의 스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일본 사람이 왜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겠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타이밍에서 기순의 키츠네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무라야마 준지라고 하는 그 스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음양사가 조선 팔도를 전부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거기다 묻었을까요? 라고 해서 새로운 의문이 시작되는 거죠. 네. 반전. 그래서 뭐 동티의 원인이 됐던 그 누레온나의 사체를 이제 태우고 치성을 보내고, 네. 이제 관을 바로 태워버리자라고 하면서 그냥 내일 아침 동이 트면 관을 태우자라고 하고 그 절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사건이 다시 시작되죠. 네, 그렇게 5번째 장 도깨비불이라는 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화림이 누군가랑 이제 전화를 해요. 언니라고 부르는데 그 무라야마 준지라는 이름이 계속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언니가 전에 그 선생님이 가끔 얘기했잖아. 그 일본의 그 여우 음양사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림이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는 갑자기 얘가 왜 일본 음양사 얘기를 하지? 얘 뭔가 이상한 짓 하고 있나? 라고 약간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 끝나고 나서 할매요 나 기분이 이상해 라고 하는데 화림의 뒷좌석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흰색 소복을 입은 그래서 화림에게는 어떤 약간 뭐랄까요, 그 수호신 같은. 수호신 같기도 하고, 혹시 그 조조의 기묘한 이야기 아시는 분들이라면 스탠드처럼 뭔가 이게 뒤에, 아니면은 저기 샤먼킹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뒤에 이제 딱 정령처럼 딱 있는 할머니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화림이 더 특별한 능력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이제 봉길에게 가위가 눌리게 되죠. 네. 간을 빼가서 내 간을 하면서 절에 있던 스님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하고 이제 그 창고 쪽으로 가는 장면이 있다가 이제 배에 피를 흘리면서 내 간을 빼갔어 하면서 봉길이 이제 가위에서 풀려난 어떤 자신만의 딱 그 손가락으로 막 하는 그런 걸 하고 가위에 풀려나고 이제 창고를 싹 열어봤는데 창고가 비어있어. 그래가지고 따라가 봤는데 돼지 농가에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화림을 깨우죠. 네. 그래서 화림이 다시 그거를 가가지고 보니까 말피랑 찹쌀을 피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거 보고 사무라이 투구가 있네? 하고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 어떤 일본 사무라이, 거대한 사무라이 같은 게 등장을 하죠. 갑자기.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약간 튄다 싶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흐름을 딱 쫙 추려오던 어떤 관객들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본 괴수가 등장하니까 그랬던 장면이고, 그래도 일본어로 말 걸으니까 갑자기 일본어로 화림이 대답을 하죠. 넌 인간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부하입니다. 갑자기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배경 같은 게 아직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은어와 참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없는데 빨리 만들게요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너 사람이네. 이래가지고 밖으로 나 막 도망치고 있는데 치다가 이렇게 딱 쓰러졌는데 봉길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짝대기로 탁 치면서 이렇게 저지를 하려고 하는데 오니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엄청 커가지고 봉길에 이제 간에다가 이제 손가락 석 집어넣고 아, 봉길이 이제 쓰러지고 이제 화림한테 딱 가는데 화림 옆에 약간 비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승탑이다라고 말하더니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네. 동이 틀 때가 오니까 이제 온이가 도망가야 돼서 그 상태로 이제 도깨비불로 변해가지고 훅 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묘로 돌아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네. 이 도깨비불 장면이 생각보다 되게 진짜 그럴싸했어요. 하늘로 뭔가 불이 막 이렇게 막 솟구쳐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그게 막 만화에서 제가 최근에 폼폼코 너구리 그러니까 어쨌든 만화에서 봤었던 그 도깨비불 같은 게 움직이는 게 현실로 있을 때 되게 이질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깨비불 생각하면은 약간 파란색이 약간 이렇게 일렁일렁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던데 여기서는 엄청 커다란 빨간색의 불구덩이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기 설명을 봤는데 여기 나온 도깨비불이 CG가 아니래요. 크레인 2대를 이용해서 실제로 불을 붙여서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현장이 아주 따뜻했다는 귀여운 후문이 있네요. 아무튼 그 거대한 괴물의 정체는 바로 일본 도깨비인 오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파묘에 자문을 해주셨던 그 무당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한국에서의 그 귀신은 보통 조상님이라서 그러니까 이 우리 가족 중에 있던 분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족 중에 있는 조상이 아니라 이런 일본 도깨비 뭐 이런 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본 귀신과 한국 귀신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병원에 봉길이 이제 입원해 있고 화림과 상덕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본 건 우리가 아는 홀령이 아니라 정령이다.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존재고 그리고 여기서 화림이 어린 시절 일본에서 이제 무속 일을 했던 그런 과거가 나오면서 왜 갑자기 일본어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풀리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상덕은 여기서 한반도의 척추라고 써있는 백두대간이라고 써있는 그 병원에 있는 그 약간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상덕은 아까 그 절로 가게 되는데 그 거기에 어떤 상자를 발견을 해서 네, 그때 그 도굴꾼들의 장비가 네네. 있던 그 상자. 네. 네, 그 상자를 여니까 안에 책들이랑 뭔가 풍수 표식이 이렇게 그려진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어떤 백두대간의 어떤 지점에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시된 한반도 고지도 그리고 이제 어떤 단체 사진 조그만 오래된 단체 사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우리의 땅 나의 동지들 철혈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덕의 입장에서는 이거에 뭔가 철혈단 활동과 관련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한편으로는 화림의 시점에서 봉길의 병실에서 화림이 광심과 자해라고 하는 동료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봉길을 어떻게 해보려고 도깨비 놀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제주에서 있는 굿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봉길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같이 얘기에 끼고 싶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정체를 떠보는 막 그런 느낌의 굿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봉길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데 그게 이제 봉길이 오니의 혼이 반쯤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할아버지 묘에 적혀있던 그 숫자 383417 1283189 이게 어떤 좌표 같은 그 숫자 그곳을 지키는 게 우리 장군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척추로 추정되는 그 지점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상덕은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뚝 박아놓은 게 그냥 측량용이었는데 99%는 가짜다라고 하는데 그럼 1%가 뭘까? 라고 하면서 그 1%에 해당하는 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면서 되게 애국적인 말을 뱉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손주놈이 밟고 살아갈 땅이라고
라면서 갑자기 이제 애국적 모먼트를 보여주니까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애국적이면서 약간 아버지적 모먼트 아닌가요? 이제 곧 나도 이제 딸이 결혼하니까 라는 느낌도 들면서 그러니까 직관으로서 한반도의 어떤 풍수를 계속 연구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네. 뭐 그런 거를 가지고 평소에 막 애국심이 넘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한번 끌어올린 그런 느낌이었고 네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어쨌든 이 관을 다시 파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화림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화림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제 화림이 도깨비 놀이를 하면서 그 유심히 그 봉길의 상처를 지켜보니까 그 상처가 축경이라고 해서 그 봉길이 전신에다가 그 한자로 막 뭐가 써져 있는 문신을 때렸는데 그 문신을 이렇게 해놨는데 딱 그 문신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에만 상처가 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그 세 명 영근과 상덕과 화림이 얼굴에다가. 그 전신에다가 그 축경을 다 써놓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 수상해. 경찰 검문이 있을 때 되게 머쓱해하는 영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걸 그리고- 그냥 들여보내준 것도 너무 웃겨.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한데. 그리고 그 오니가 계속 은어 타령을 하니까 은어를 잔뜩 실어가지고 가죠. 그래서 화림이 내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다. 당신들이 땅을 팔 시간은 벌어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어떤 고목나무 밑에서 화림이 그 딱 진을 치고 거기까지 무덤부터 거기까지 연결되는 은어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은어를 막 집어 먹으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밤이 되고 오니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은어를 따라서 거기로 가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상덕과 영근이 그 이제 땅을 파가지고 뭔가가 있을 거다. 그 뭔가가 뭘까를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건데 막상 오니가 딱 가 있을 때 오니랑 이제 화림이 막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덕과 영근이 이제 삽으로 막 파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오니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라고 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덕이 회상을 하면서 약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원래 쇠말뚝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쇠말뚝이 있던 게 아니라 그 오니 자체가 쇠말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근이 이제 빨리 그 더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이제 못 끄니까는 화림 쪽으로 가는데 이제 화림이랑 그 영근 앞에 이제 오니가 막 지나가가지고 이제 저기로 가니까 관은 그 도깨비불이 돼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니까 상덕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 위에서 이제 말피를 이제 저기 오니에게 붓게 되는데 오니가 거기에 대해 괴로워하니까 거기다가 괴로워하네? 불이니까 그 오행에 입각했을 때 물을 맞았을 때 괴로워하네? 그럼 뭐지? 얘는 불타는 쇠구나. 쇠 말뚝을 박아 넣었다고 놔서 허리를 끊어 놓는 건데 키츠네라고 하는 여우 음향사가 한반도의 전기를 막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는데 그게 바로 오니 그 자체였던 거죠. 불타는 쇠인 오니 그 자체였고 그래서 관이 세로로 이렇게 꽂혀 있었다라는 걸 순간에 탁 깨우치게 되고 그래 너는 불타는 쇠니까 너를 잡으려면 물에 젖은 나무로 공격해야지 해서 마침 또 그 곡괭이 같은 게 머리가 빠져가지고 남무한 남은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자기 피를 묻혀가지고 이제 오니를 공격해서 무찌르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신기했어요. 이 발상이. 이 이 오행에 발상이 근데 기반한. 되게 떡밥을 엄청 많이 뿌려놓고 엄청 모두가 추측할 만한 근거를 딱 뿌려놨는데 그걸 수습하는 데는 사실 그러니까 영화 시간 러닝타임상은 되게 길었는데 사실 되게 찰나의 순간인 거잖아요. 그 상덕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느낄 때는 되게 그럴싸했는데 이제 줄거리로 요약하니까 갑자기 급하게 끝내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도 뭔가 그래서- 평소에 좀 사주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해결 방법이 그래도 바로 이해가 되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에필로그로는 뭐 이런 일들이 모두 반달가슴곰의 어떤 유한 사고라고 현실에서는 파악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상덕의 딸 결혼식에 모두가 이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즐겁게 사진을 찍으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네. 네, 줄거리 묘사하는데 되게 길었는데 이 영화를 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는 뭔가 비주얼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굿을 한다거나 아까 말했던 뭐 도깨비불이나 그리고 그 오니의 그 거대한 비주얼 이런 거를 보는 게 이렇게 말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약간 역사에 기반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무속이랑 이런 파묘 그리고 이런 풍수지리 뭐 이런 거랑 엮어서 이런 역사 이야기를 또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였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최근에 무속 다큐멘터리를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스토리적인 부분에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파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엄청 기대라고 보거나 이러진 않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미스터리한 부분, 오컬트 영화적인 그런 미스터리한 부분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것도 되게 잘 잡아서 나아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첫 번째 하나의 작은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과 그 다음으로 연결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미스터리한 어떤 이름 없는 묘와 그다음에 기순의 스님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쭉 끝까지 이끌어가면서 마무리를 했던 점 하게 돼서 집중도 좀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몇몇 가지 튄다고 했던 포인트들이 튀긴 했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재미있었고, 가족끼리 봐도 별로 꿈자리 뒤숭숭하지 않을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아빠랑 같이 봐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좀 이렇게 다 같이 두루두루 보기에도 좋고 그렇다고 작품성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도 않고, 네, 한국의 극장가에 오랜만에 되게 좋은 작품이 나왔었구나, 이런 거를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컬트 영화에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컬트 소설은 좀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게 글로 써 있을 때는 그 내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로 이렇게 해결을 한다면 이게 비주얼적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로 봤을 때 그런 오컬트 미스테리와 그 공포감이 가장 잘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컬트 소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오컬트 영화를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나쁘지 않게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캐스팅도 되게 딱 잘 맞는 것 같고. 저 원래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 제가 갑툭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요. 그 점프 스퀘어라고 하죠, 보통. 네네, 점프 스케어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도 막 자이로 드롭 이런 거 못하고 막 심장 떨어지는 거 진짜 못 보는데, 사실 이거 시작할 때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초반부에 약간 극초반부에 점프 스퀘어가 하나 있는데 그때 약간 육성을 욕했거든요. 응? 시작할 때 파묘 제목 딱 나올 때 정적에서 시작했다가 두둥 하면서 파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전 처음에 그게 넷플릭스 어플이 좀 이상한가 이러면서 볼륨을 막 키웠는데 갑자기 두둥 하면서 제목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놀랄 정도로. 그거는 영화가 준비한 점프 스퀘어가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함정 아닌가요? 아니야, 근데 이거 무섭다는 사람들 꽤 있었어. 나한텐. 그런데. 아니, 자기가 볼륨 올려놨잖아, 쓰면서. 그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시작할 때 처음에 약간 음악이 좀 깔리다가 이제 제목이 딱 나오는데, 암튼. 그런데, 일단은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귀신 오니의 비주얼도 막 그렇게 뛰어나게 무섭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쓸데없이 무섭게 표현하는 공포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렇지가 일단은 않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소재가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었어요. 사실 이 감독님의 전작품인 사바는 제가 무서워서 눈을 반쯤 뜨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는데 조금 걸렸거든요. 그게 이제 사천지왕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비랑 이런 거랑 막 엮어가지고 뭐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조금 이해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번 거는 여기 갑자기 이렇게 왜 이 얘기가 나오지? 했던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해를 잘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파묘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과 한마디 이렇게 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네네. 일단 저는 파묘 추천은 저는 진짜 엄마랑 같이 넷플릭스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말이나 뭐 아니면 휴일에 아니면 여름 휴가에 뭐 집에서 집캉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계시는 뭐 동거인 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보면 딱 좋지 않을까. 간식 같은 거, 감자튀김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먹으면서 같이 보기에 딱 알맞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라는 접근성 좋은 OTT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는 간만에 가족 영화로서 되게 훌륭한 영화를 접한 것 같아서 어허. 되게 좋았습니다. 혼자 보기보다는 그냥 혼자 보았을 때도 좋지만 같이 봐도 좋은 그런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게 된 것 같아서, 많이 있었지만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그걸 보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추천은 지금까지 그 장재현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뭔가 그 나름의 그 분위기와 오컬트적인 그런 소재와 그냥 그 약간 좀 그 특유의 약간 자욱한 그런 분위기, 연기가 자욱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공포 영화라는 이름 듣자마자 약간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난 그런 건 좀 했던 분들은 그래도 파묘는 볼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마디는 파묘는 약간 유쾌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알고 보긴 했지만 그 파묘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사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예상치 못한, 살짝 크진 않지만 약간의 반전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묘는 유쾌한 반전이 있는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파묘는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지금까지 파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